새벽 6시, 아버지 간병을 마치고 지쳐서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부재중 전화, 10통, 20통, 30통. 밤새도록 쏟아진 전화였어요. 카톡은 더 많았죠. 전부 오빠들이었습니다. 야, 최소영, 전화 좀 받아라. 내일 점심 예약 40인분인데 육수는 올렸냐고. 지금 몇 심대 연락을 안 받아. 가게 망하게 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려다봤어요. 13년 주방일로 지문이 다 닳아버린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육수 소답해 서서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칼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느라 손가락 끝이 매끈해져 버렸죠. 소영아, 광역 본점이랑 분점은 네 오빠들한테 물려준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잖니. 아버지가 칠순잔치 때 하신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요. 13년 주방을 지켜온 제 몫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오빠들은 간병도 주방도 전부 제게 떠넘겼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야, 우리 가게 돌려야 되는데 넌 병원만 처박혀 있고 병원이 무슨 피난처야?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13년 동안 청춘을 다 바쳤는데 저에게는 어떠한 상속도 없었고 지금은 무급 주방장 겸 간병인일 뿐이었죠. 공짜 인력, 그게 최소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광유옥의 진짜 맛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를요.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그 진실 앞에 그들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영입니다. 서울 광장시장 근처에서 40년째 이어져 온 평양냉면집 광희옥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주방장이라고 하기엔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딸이라고 하기엔 상속 명단에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13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그 집 주방을 지킨 사람이라고 해두겠습니다. 1년 8개월 전, 그러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기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아버지 칠순이자 광희옥 창업 4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시장 뒷골목 식당을 빌려서 친척들과 단골 손님, 거래처 사장님들까지 모두 모였죠. 저는 그날도 주방 일을 거들다가 아버지가 부르셔서 홀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단상 위에 서 계셨고 큰오빠 도식이와 작은오빠 도윤이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혹시 오늘 뭔가 발표가 있나 싶었습니다. 13년이나 주방을 지켰으니 설마 완전히 제 몫이 없진 않겠지, 그런 기대는 아니었어요. 다만 최소한 인정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였죠.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광희옥이 이제 본점 외에 분점 2곳까지 늘어났습니다. 본점은 큰아들 도식이가, 이태원 쪽 2호점은 작은아들 도윤이가 맡게 됐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직 제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막내 소영이는 드디어 제 차례구나 싶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사실 딸이야 시집가면 남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소영이가 20살 때부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지요. 소영이가 나중에 가게를 차리게 되거나 독립하게 되면 특별히 저희 광희옥의 육수 비법을 전수해주겠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아버지 목소리만 들렸어요. 딸은 시집가면 남, 육수 비법은 말로. 나중에 큰오빠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소영이는 원래 손이 빠르니까 주방 총괄은 계속 맡으면 됩니다. 우리 광희옥 맛의 비결이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박수도 쳤고요. 작은오빠가 덧붙였어요. 가게 이름 걸고 장사하는 건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소영이는 뒤에서 잘 도와주면 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3년이 주방 총괄로 요약됐고 제 이름은 간판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으며 육수 비법조차 종이 한 장 없이 말로만 전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나중에요. 잔치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큰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서운해하지 마.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야지.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오빠, 저는 13년 동안. 그래, 알아. 네가 고생 많이 했어. 근데 가게는 가업이잖아. 아들이 이어야 되는 거고. 작은 오빠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너 나중에 결혼하면 어차피 남의 집 사람 되는 거야. 지금 서운하다고 삐지지 말고 주방 일이나 계속 잘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억울하다는 말도 부당하다는 항변도 목구멍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죠. 그날 밤 주방으로 돌아와 육수소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다란 솥이었어요. 1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불을 지피고 사골과 양지머리를 넣고 온도를 맞추고 거품을 걷어내고 간을 보던 그 솥, 광이옥의 맛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제 손에서요. 그런데 그 맛을 만든 사람은 상속 명단에 없었고 간판에도 없었으며 심지어 비법조차 나중에 말로만 전해주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김 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울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불을 줄이고 국자로 맛을 봤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딸이 아니었어요. 상속인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름 없는 노동력, 공짜로 쓸 수 있는 주방 일손. 그게 최소영이라는 사람의 13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면을 볶고 있었어요. 소영아, 어제 서운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라. 가게는 아들이 물려받아야 대가 이어지는 거야. 네, 아버지. 그 대신 너한테 비법은 다 가르쳐 줄 거다. 나중에 시집가서도 쓸모 있을 거 아니냐. 쓸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쓸모였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오빠들에게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반죽을 치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가 가게에서 쓰러지셨거든요.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갑자기 비틀거리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응급실에서 나온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당뇨 합병증도 심해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투석, 간병, 재활, 그 단어들이 제 앞에 쏟아졌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병원 복도에서 저를 불렀어요. 소영아, 아버지 간병은 네가 맡아야겠다. 오빠, 저도 가게 일이. 우리는 가게 굴려야 되잖아. 본점이랑 2호점 다 돌봐야 하는데 병원까지 어떻게 와? 너밖에 없어. 그럼 저는 주방은요? 주방도 네가 해야지. 아버지 없으면 육수 맛 아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작은 오빠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소영아, 지금 가족 위기야. 가족끼리 계산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가족. 상속 명단에는 없던 그 단어가 이럴 때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점심 장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 투석 보호를 서고 저녁에 다시 가게로 돌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또 일어났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오미선 어르신을 만났어요. 투석실에서 자주 뵙던 분이셨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딸이지? 네, 어르신. 혼자 다니네. 아들들은? 오빠들은 가게 일이 있어서요. 오미선 어르신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가게 물려받을 땐 형제끼리 나눠가지고 간병은 딸 혼자 하라는 거네. 참 편한 세상이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얘야, 효도라는 이름으로 사람 하나 갈아 넣는 집은 결국 무너진다. 네, 몸 챙겨. 오미선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투석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효도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손가락 지문이 닳아서 매끈해졌고 허리는 수시로 삐걱거렸으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13년 주방 일에 1년 간병까지 더해지니 33 몸이 70 넘은 노인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버티는 걸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2달째 되던 날, 큰오빠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병문 안을 온 게 아니었어요.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거든요. 소영아, 잠깐 나와봐. 복도로 나가니 작은 오빠도 와 있었습니다. 둘이 벽에 기대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뭐예요, 오빠들? 큰오빠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육수 배합 비율 좀 적어줘. 본점이랑 2호점 맛이 자꾸 달라진다고 손님들이 그래. 그건 제가 직접 가서 맞춰드릴게요. 아니, 그럴 시간 어디 있어. 넌 병원 있어야 되잖아. 그냥 종이에 적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육수 비율은 광희옥의 핵심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비법이고 저도 13년 동안 손으로 익힌 감각이었죠. 그걸 종이에 적어주면 더 이상 제 가치는 남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빠, 그건 좀... 작은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가게 망하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육수는 손맛이라서 비율만으로는 안 돼요. 불 조절이랑 시간이랑. 됐고, 그냥 적어. 우리가 바보야? 네가 하는 거 보면 배우지. 큰오빠가 좀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오빠 말 좀 들어. 지금 아버지 상태 봐.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잖아. 가게라도 제대로 굴려야 병원비 나오지. 병원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투석 비용에 재활 치료비까지 만만치 않았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나중에 말고 지금. 우리 바빠. 작은 오빠가 노트와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적었어요. 사골 몇 근, 양지 몇 근, 무 몇 개, 끓이는 시간, 불세기. 13년 경험이 숫자 몇 줄로 줄어들었습니다. 노트를 건네자 작은 오빠가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맞아? 이대로만 하면 내 만나는 거지. 오빠가 직접 해봐야 알 거예요. 육수는 그날그날 기온이랑 습도에 따라.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오빠들은 그렇게 노트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은 손이 떨렸죠. 제가 방금 뭘 한 걸까요? 광희옥의 비법을 그냥 넘겨준 건가요? 안면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걸까요? 답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떨어졌다는 전화가 왔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야, 최소영. 네가 준 비율대로 했는데 손님들이 맛없다고 난리야. 제가 가서 한번. 시간 없어. 넌 거기 있어. 아버지 혼자 두고 어딜 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엔 작은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2호점도 컴플레인 들어옴. 네가 정신 팔려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13년 동안 한 번도 맛이 흔들린 적 없었는데 비율을 적어줬다고 갑자기 제 탓이 된 건가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어요.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전부 작은 오빠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야,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안 받아? 내일 점심 예약 40인분인데 육수 준비는 했어? 오빠, 제가 지금 병원에. 병원은 알아서 하고 가게 일 먼저 챙겨야지. 손님들한테 뭐라고 해? 우리 막내가 간병한다고 장사 못한다고? 오빠,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누가 아프래? 우리도 힘들어. 근데 가게는 돌려야 되잖아.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 발소리만 가끔 들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빠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 해결사였어요. 가게 맛이 떨어지면 제 탓, 아버지 간병이 필요하면 제 목, 장사가 안 되면 제 책임. 13년 헌신의 대가가 이거였습니다. 한 달 뒤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건 다행이었지만 말씀이 어눌하셨고 오른쪽 몸을 잘 못 쓰셨어요. 투석도 계속 받아야 했고요. 아버지가 처음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도식이랑 도윤이는 오빠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병원에 있었는지, 주방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몸은 괜찮은지, 아무것도요.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가서 육수를 올리고 아침 7시에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 식사를 도왔고 오전엔 재활 치료를 보조했으며 점심엔 다시 가게로 가서 장사를 도왔고 오후엔 투석실에서 대기했고 저녁엔 설거지를 하고 밤엔 아버지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 생활이 2달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큰오빠가 병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았어요. 소영아, 너 가게 장부 좀 봐줘. 무슨 일인데요?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 뭔가 안 맞는데. 오빠가 관리하시잖아요. 나도 바빠서 제대로 못 봤어. 네가 숫자 밝잖아. 한번 정리해줘. 저는 장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본점 매출은 계속 떨어지는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늘어나 있었거든요. 오빠, 이게 뭐예요? 이 금액들은요? 그건 운영비야, 운영비. 오빠, 이거 주식거래 내역 아니에요? 큰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장부가 안 맞아서요. 됐어. 그냥 적당히 맞춰놔. 세무서 조사 나오기 전에. 오빠, 그건 탈세예요. 야,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해? 내가 대기업 다닐 때 넌 뭐 했어? 큰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깨셨어요.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주무세요. 큰오빠는 장부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오빠들이 가게를 물려받은 건 가업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려는 거였다는 거요. 그날 밤 작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형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장부가 이상해서요. 닥쳐. 넌 그냥 주방이나 해. 경영은 우리 일이야. 오빠, 이러다 가게 망해요. 망하긴 뭘 망해. 너 없어도 우리 잘만 굴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지켜온 광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제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가게로 갔습니다. 육수솥에 불을 지피고 사고를 넣고 양지를 손질했죠.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칼질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 보조로 일하던 남기태 씨가 다가왔습니다. 소영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이 창백해요. 밥은 먹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소영 씨, 이러다 쓰러져요. 몸 좀 챙겨요. 기태 씨, 저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닐 때도 있어요. 기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큰오빠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먹었다. 투석은요? 오후에 한다고 했다. 큰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좀 잘 챙겨. 기저귀 갈 시간 놓쳤다고 간호사가 뭐라고 했어. 제가 점심 장사하느라.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 아버지 수발이 우선이지. 오빠는요? 왜 오빠는 안 와요? 나는 가게 일 있잖아. 저도 가게 일 해요. 야,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큰오빠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저귀를 갈았어요. 아버지는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소영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네, 네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네, 오빠들도 사정이 있다. 이해해라.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면서도 결국 못 받을 편이었어요. 저는 기저귀를 다 갈고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지켰어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휴대폰 진동에 깼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는 더 많았죠. 야, 내일 아침 육수 준비했어? 아버지 기저귀 갈 시간인데 너 어디야? 전화 좀 받아라. 네가 없으면 가게 어떻게 돌아가는데?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공짜 인력이었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시장 골목이 질척거렸고 주방 바닥도 축축했어요. 습기 때문에 육수간이 평소보다 짜지기 쉬워서 더 신경 써야 했죠. 저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은 3시간 정도 잤어요. 병원 의자에서 2시간, 집에 와서 1시간. 몸을 일으키는데 관절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가게로 가서 육수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고를 손질하고 양지를 넣고 물을 썰었어요. 칼을 쥔 손가락 지문이 거의 다 닳아서 매끈했습니다. 13년 주방 일의 흔적이었죠. 기태 씨가 새벽 5시쯤 출근했습니다. 소영 씨, 또 밤샘했어요? 아니에요. 조금 잤어요. 거짓말. 눈 밑이 시커매요. 기태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한 게 문제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기태 씨는 걱정 마세요. 저 혼자 문제예요. 소영 씨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 문제예요. 기태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 옆에서 재료를 손질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고 걸어서 겨우 투석실까지 갔습니다. 아버지는 투석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영아, 왔니? 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다. 투석은 잘 되고 있어요? 응.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투석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도왔죠. 아버지가 드시는 걸 보다가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오빠였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2호점 냉장고 고장났어. 당장 와서 육수 옮겨. 오빠, 지금 아버지 저녁 식사. 그딴 거 나중에 하고. 육수 상하면 어떡하게? 손해가 몇백만 원인데. 간호사한테 부탁하고 갈게요.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간호사실로 갔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나오는데 큰오빠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본점 손님이 육수 맛 이상하다고 해. 네가 와서 확인해줘. 오빠, 제가 지금 2호점 가야 돼서. 본점이 우선이지. 2호점은 도윤이가 알아서 하라고 해. 오빠가 직접 통화해 주세요. 에이, 귀찮게. 알았어.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었지만 그냥 뛰었습니다. 본점에 도착했을 때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 맛을 봤습니다. 이거 불 조절을 잘못하셨네요. 너무 세게 끓여서 육수가 탁해졌어요. 주방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변명했습니다. 사장님이 빨리 끓이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해요. 이건 손님한테 못 내요. 그 순간 큰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뭐? 다시 해. 지금 몇 시인데? 저녁 장사 시작해야 되는데. 오빠, 이 육수는 못 써요. 야, 그냥 물 좀 타서 써. 손님들이 뭘 알아? 안 돼요. 광희용 명성이. 명성은 개뿔. 지금 당장 장사해야 돼. 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굴려? 책임져. 큰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새벽까지 육수를 다시 끓였습니다. 그리고 2호점으로 가서 냉장고, 고장난 육수도 옮겼죠. 집에 도착했을 땐 새벽 3시였습니다. 샤워를 하려다가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33인데 40처럼 보였어요. 눈 밑은 시커멓고 볼은 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어요. 내일 육수 재료, 투석 시간, 저녁 예약 기저귀 개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몸을 일으켰는데 현기증이 났어요. 벽을 짚고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기사님이 깨워주셨어요. 손님, 도착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주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육수 솥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아니, 제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손을 뻗어 솥을 잡으려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바닥이 올라왔습니다. 아, 쓰러지는구나. 그 생각이 마지막이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어요. 정신 드세요. 최소영 씨.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탈수랑 급성 위염으로 실려오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안 났거든요. 과로가 심각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입원 치료 권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가야 돼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간호사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환자분, 아직 링거 다 안 들어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오빠였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점심 예약 40그릇인데. 오빠, 저 쓰러져서 응급실에. 뭐, 응급실. 그런 가게는 어떡하고? 죄송해요. 죄송하긴. 아버지 저녁 투석은 누가 모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어서 작은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네가 쓰러지는 건 알겠는데 일은 누가 해? 무책임하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링거를 맞고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입원을 권했지만 저는 나왔어요. 아버지 투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려는데 기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 씨, 괜찮아요? 제가 오늘 육수는 올려놨어요. 기태 씨, 감사해요. 천만에요. 소영 씨, 제 말 좀 들어요. 이러다 정말 죽어요. 괜찮아요. 제가 버티면 돼요.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태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 씨는 가족한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걸 왜 모르세요? 알아요. 알면서 왜 안 빠져나와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기태 씨, 여기가 제 전부예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 병실로 갔습니다. 투석을 마친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소영아, 왔니? 네, 아버지. 쓰러졌다며? 괜찮으냐? 네, 괜찮아요. 아버지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내 오빠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게 집안 망신이라고요? 네, 아버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방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평소에 닫아두는 서랍이었는데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레시피 노트가 없었어요. 13년 동안 제가 정리해온 육수 비율, 고명 레시피, 면 반죽 노하우가 담긴 노트. 아버지도 모르는 제 자체 계량 기록까지 전부 적혀 있던 그 노트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작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 왔다 갔어요? 아버지 옷 좀 챙기러 갔었는데. 제 방 들어갔어요? 너 서랍 좀 봤지? 왜? 제 노트 어디 있어요? 아, 그거? 내가 가져갔어. 어차피 내거나 우리거나 똑같은 거잖아. 오빠, 그건 제 개인 기록이에요. 에이, 뭔 개인 기록이야. 광희옥 레시피잖아. 우리 집 거지. 돌려주세요. 필요하면 복사해서 줄게. 근데 우리도 써야 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서랍을 멍하니 봤어요. 13년 노력이 담긴 노트를 도둑맞았습니다. 그것도 가족한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뭘 지키고 있는 걸까? 가족? 아니었어요.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안 봤으니까요. 가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제 손을 떠났으니까요. 그럼 뭘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버려질 뿐이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4시.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주방 온도는 40도를 넘었고 에어컨을 틀어도 육수소 때문에 소용없었어요. 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육수를 올려야 했고 병원에 가야 했고 오빠들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해서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소 앞에 섰습니다. 사고를 손질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칼을 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양지를 썰다가 그만 칼을 놓쳤습니다. 도마 위로 떨어진 칼이 둥그랑 소리를 냈죠. 기태 씨가 달려왔습니다. 소영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이 새하얘요. 기태 씨가 제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도 있어요. 병원 가야 돼요. 아니에요. 조금만 쉬면. 그때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영 씨, 기태 씨가 저를 잡아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다리가 꺾이면서 그대로 주방 바닥에 쓰러졌어요. 소영 씨, 정신 차려요. 기태 씨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아, 오늘 점심 예약이 있었는데. 다시 눈을 뜬 건 응급실이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었고 옆에는 기태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정신 드셨어요? 여기가 응급실이요. 탈수랑 급성 위험의 영양실 쪽까지래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소영 씨, 이거 심각해요. 계속 이렇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20대 여성 기준으로 위험 수준이에요. 간 수치도 나쁘고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면 그땐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야, 최소영. 점심 예약 40그릇인데 너 어디야? 오빠. 저 응급실에. 또, 너 요즘 왜 이래?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꾀병이 아니에요. 됐고, 가게는 어떡하고, 손님들한테 뭐라고 해? 기태 씨가 있어요. 기태가 뭘 알아? 육수만 너만 아는 거잖아. 오빠, 제가 지금 정말. 아, 진짜. 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굴려? 무책임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태 씨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소영 씨, 이제 그만해요. 전화 받지 마세요. 하지만 가게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소영 씨는 쉬어요. 그날 저녁 작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태 씨가 대신 받았어요. 네, 저 주방보조 남기태입니다. 소영 씨는 지금 링거 맡고 있어요. 통화 힘들어요. 작은 오빠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 그럼 아버지 저녁 투석은? 기저귀는 누가 갈아? 그건 가족분들이 하셔야죠. 야, 우린 바빠. 소영이한테 전화 바꿔. 기태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영 씨, 이 사람들 진짜 가족 맞아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걱정은 안 하고 일 타령만 하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의 강력한 권유로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었죠. 입원 첫날 큰오빠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과일 바구니나 꽃다발 대신 서류를 들고 왔어요. 소영아, 이거 좀 봐봐. 뭔데요? 가게 장부. 세무서 조사 나온대. 네가 정리 좀 해줘. 오빠,
저 지금 입원 중이에요. 알아. 근데 급한 거잖아. 침대에서도 볼 수 있잖아. 소영아, 제발. 우리 집안 망하게 하지 마.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엉망이었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정리가 안 돼 있었죠. 오빠, 이거 정리가 안 돼요. 영수증 다 어디 있어요? 그게 좀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뭐. 중요한 것만 있으면 되잖아. 나머지는 적당히 맞춰서 써줘. 오빠, 그건 탈세예요. 에이, 탈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리 좀 하는 거지. 안 돼요. 저 이런 거 못해요. 큰 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곤란하게 만들려고? 곤란한 게 아니라 불법이에요. 야,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큰오빠는 서류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네가 우리 집안 망치는 거다. 기억해둬.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오빠가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소영아, 오빠, 너 형한테 왜 그랬어? 장부 정리 좀 해주면 되잖아. 오빠, 저 지금 입원 중이에요. 그리고 그건 불법이고요. 불법은 무슨, 다들 그렇게 해. 네가 너무 깐깐한 거야. 저는 못해요. 작은 오빠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지금 힘들어. 본점이랑 2호점 다 적자야. 그래서요?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야 돼. 가게 살려야지. 오빠가 경영 잘못한 거잖아요. 뭐, 제가 없는 2달 동안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며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작은 오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오빠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야, 네가 뭘 안다고?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13년 동안 주방 운영했어요. 원가 관리도, 재고 관리도 다 했고요. 오빠보다 훨씬 잘 알아요. 작은 오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오빠, 나가주세요. 저 쉬고 싶어요. 너, 진짜.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안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작은 오빠는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일주일 입원 기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요. 퇴원 전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최소영 씨,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이요. 가족분들이 계시죠? 네.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소영 씨, 제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에요. 네. 소영 씨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영 씨도 가족으로 대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퇴원 당일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들어온 집은 낯설었어요. 방문을 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이 또 열려 있었어요.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제 통장이 없어졌습니다. 13년 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을 조금씩 모은 통장.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 들어있던 그 통장이 사라졌어요. 휴대폰을 들어 작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제 통장 봤어요? 그거? 내가 썼어. 네. 2호점 월세 밀렸거든. 급한 대로 썼어. 나중에 갚아줄게. 오빠, 그건 제 돈이에요. 야,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 있어? 나중에 준다니까.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아, 진짜 시끄러워.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서랍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레시피 노트도, 통장도, 존엄도, 심지어 건강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신분증, 휴대폰. 그게 전부였죠. 새벽 3시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광희옥의 딸 최소영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야 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났다가 멈칫했어요. 오늘은 가게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육수를 올리지 않아도 됐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됐고, 오빠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됐죠.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13년 동안 해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와 있었어요.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리고 낯선 번호들. 문자는 더 많았죠. 야, 너 어디야? 당장 연락해. 아버지 찾으신다. 지금 병원 와. 너 도망간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찜질방 비용, 밥값, 최소한의 생활비. 100만 원 정도 모았던 돈이 이제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13년을 광희옥 주방에서만 보낸 저한테는 이력서에 쓸 게 없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경력은 무급 가족 노동. 누가 저를 뽑아주겠어요? 그날 오후 광장시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이곳의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소영 씨, 뒤돌아보니 윤재숙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광희옥의 오래된 단골이자 성북동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었죠. 어르신, 어머, 소영 씨 맞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광희옥에 갔더니 소영 씨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어르신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어요? 네. 거짓말. 얼굴이 푹 꺼졌어요. 이리 와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냉면을 시켜주셨습니다. 먹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울어요? 맛없어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사실 맛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 제게 밥을 사준다는 게, 걱정해준다는 게 눈물이 났어요. 밥을 먹고 나서 윤재숙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영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것, 무급 노동과 간병, 레시피 도난, 통장 도용까지.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한 줄 몰랐네요. 아들들도 그렇고요.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소영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소영 씨, 내 말 들어요. 광희옥 맛을 살린 건 소영 씨예요. 간판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는 새로 시작하면 돼요. 네. 윤재숙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영 씨 손 마시면 어디서든 성공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어르신, 자금 좀 빌려줄게요. 이자 없이. 그리고 내 거래처들 소개해줄게요. 성북동에 작은 가게 하나 차려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도 딸이 있거든요. 시집가서 고생하는데 친정에선 아무 도움도 줄 수가 없네요. 내가 못해준 걸 소영 씨한테 하고 싶어요. 그날 저는 윤재숙 어르신한테서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의 작은 점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편 광희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첫 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육수 맛이 달라졌다는 거였죠. 예전 그 맛이 아닌데요? 소영 씨 어디 갔어요? 이거 물 탄 거 아니에요?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필사적으로 레시피 노트를 보며 육수를 끓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13년 손맛을 재현할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 주,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주, 예약 취소가 이어졌어요. 네 번째 주, 본점과 2호점 모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빠들은 서로를 비난했어요. 형이 경영 잘못한 거야. 야, 네가 2호점 육수 못 만든 게 문제지. 레시피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소영이 찾아, 당장.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놓았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투석 일정을 누가 관리할지 오빠들이 싸웠습니다. 형이 가. 나는 가게 봐야 돼. 너가 가. 나도 바빠. 결국 아버지는 투석 한 번을 놓치셨습니다. 간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오빠들은 서로 책임을 밀었죠. 병원 투석실에서 저랑 가까웠던 오미선 어르신이 오빠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야 그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지만 오빠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화만 냈습니다. 소영이가 도망간 게 문제예요. 그 애가 우리 집안 망치는 거라고요. 오미선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집안을 망친 건 너희들이야. 그 무렵 저는 성북동에 작은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허름했지만 깨끗했고 주방시설도 괜찮았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소수면옥. 적은 수의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개업 준비를 하는데 기태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영 씨,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기태 씨,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소영 씨 잘 나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성북동에 작은 가게 차렸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기태 씨, 혹시 저랑 같이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기태 씨 손맛 저 알아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영 씨, 저야 좋죠. 근데 광희옥은 어떡하고요? 거긴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빠들이 알아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다음 날 기태 씨가 소수면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걸 가져왔어요. 이거 광희옥 CCTV 백업본이에요. 이게 왜? 소영 씨가 육수 끓이고 레시피 개발하는 거 다 찍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태 씨. 그리고 이건 거래명세서 사본이고요. 소영 씨가 재료 발주하고 관리한 기록이요. 고마워요. 기태 씨. 천만에요. 소영 씨 덕분에 저도 제대로 된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함께 소수면옥 개업 준비를 했습니다. 육수소틀 설치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육수솥 앞에 섰어요. 사골과 양지를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13년 동안 매일 보던 그 김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광희옥의 육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면옥의 육수였어요. 제 육수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수면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은 윤재숙 어르신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소영 씨. 고맙습니다, 어르신. 냉면 하나 주세요. 그 유명한 소영 씨 손맛으로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면을 뽑았습니다. 육수를 떠서 맛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냉면을 내놓았습니다. 윤재수 어르신이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거 광희옥보다 맛있는데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이게 진짜 소영 씨 맛이구나. 그날 저녁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희옥 그 맛이 성북동에 있대요. 소수면옥 가봤어요? 진짜 맛있더라. 일주일 만에 소수면옥은 예약 없이는 먹기 힘든 가게가 됐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처음으로 통장에 흑자를 기록했어요. 제 이름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0통 넘게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전화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광희옥의 딸 최소영은 죽었지만 소수면옥 사장 최소영이 태어났으니까요. 소수면옥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줄이 섰어요. 예약은 일주일 전부터 꽉 찼고 손님들은 1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지만 이젠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선택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것도 면을 뽑는 것도 전부 제 의지였죠. 기태 씨와 저는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제가 육수와 고명을 만들면 기태 씨가 면 반죽과 서빙을 도왔어요. 작은 가게지만 돌아가는 게 순조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H푸드 기획팀 이사 김상훈입니다. H푸드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소수면옥의 제휴를 제안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휴요? 네. 소수면옥의 레시피로 체인점을 열면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습니다. 조건도 좋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빠들이 원했던 거구나.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만 팔고 싶어요. 하지만 사업적으로.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김상훈 이사는 아쉬워하며 나갔습니다. 기태 씨가 물었어요. 소영 씨, 괜찮았어요? 조건 좋았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는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기에 하나만 잘하고 싶어요. 역시 소영 씨답네요. 그 무렵 광희옥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석 달,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단골 손님들은 거의 다 떠났어요. 새 손님도 한 번 오고 나서는 재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본점 대출을 더 끌었었고 작은 오빠는 2호점 법인카드로 주식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둘 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거래처들도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윤재수 어르신도 광희옥 거래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미안하지만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오빠들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형, 이게 다 형 책임이야. 경영을 제대로 해야지. 야, 네가 육수를 제대로 못 만드는 게 문제야. 소영이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안 돼? 근현이 일부러 잘못 적어준 거 아니야? 싸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오빠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수면옥으로요. 젊은 남자 둘이 들어와서 냉면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먹는 내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거든요. 기태 씨가 제게 귀띔했습니다. 소영 씨, 저 사람들 이상해요. 육수 맛에 끼려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내버려 둬요. 맛보는 건 맛볼 수 있어도 만드는 건 못 만들 거예요. 다음 날 작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야, 최소영, 전화 받아. 무슨 일이에요? 너 우리 레시피 훔쳐나간 거지? 오빠가 제 레시피 노트 훔쳐갔잖아요. 그건 원래 우리 집 거야. 근데 너 그걸로 장사하면 안 되지. 제가 13년 동안 개발한 레시피예요. 제 거예요. 개소리. 당장 가게 문 닫아.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무슨 명목으로요? 증거 있어요? 뭐, 제가 광희옥 레시피 훔쳐갔다는 증거 있냐고요. 오히려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CCTV 백업본, 거래 명세서, 레시피 개발 기록. 제가 13년 동안 뭘 했는지 전부 증거로 남아 있어요. 작은 오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진짜. 더 연락하지 마세요. 통화 녹음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태 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멋있어요, 소영 씨. 고마워요, 기태 씨. 이 증거들 모아준 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소영 씨가 13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며칠 뒤, 이번엔 큰오빠가 왔습니다. 직접 소수면옥으로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내 가게구나. 무슨 일이세요?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아니, 있어. 가게로 돌아와. 저는 칼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싫어요. 소영아, 제발. 광희옥이 망해가고 있어. 네가 돌아오면 다시 살릴 수 있어. 그건 오빠, 문제예요. 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저는 칼을 내려놓고 큰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 상속 명단에 제 이름 없었죠? 그건, 간병은 저 혼자 했죠? 우린 가게 때문에 레시피 노트도 훔쳐갔고 통장도 가져갔죠? 큰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오빠들한테 공짜 인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요? 소영아, 이제 그만 가주세요. 손님들 불편해요. 큰오빠는 할 말을 잃은 채 나갔습니다. 기태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날 저녁 윤재숙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소영 씨, 광희옥 오빠들이 찾아왔다며요?
네, 어르신.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이 좁아요. 다 소문나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소영 씨, 내 말 들어요.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안 갈 거예요, 어르신. 잘했어요. 그 사람들은 소영 씨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매달릴 거예요. 흔들리지 마요. 네, 명심할게요. 윤재숙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영 씨는 이제 광희옥 딸이 아니에요. 소수면옥 사장이에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오빠가 소수면옥 앞에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이 가게는 광희옥 레시피를 훔쳐간 도둑이 운영합니다. 저는 그 대자보를 떼어내고 작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진실을 알려주는 거지. 네가 우리 레시피 훔쳐갔다고. 증거도 없으면서요? 증거? 네가 우리 집 레시피로 장사하는 게 증거야.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뭐, 변호사 선임할게요. 명예훼손이랑 영업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야, 네가 감히 오빠를. 오빠, 자격 없어요. 이제 남이에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어요. CCTV 백업본, 거래명세서, 기태 씨 증언, 레시피 개발 과정이 담긴 제 개인 노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오히려 소영 씨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13년 동안 무급으로 개발한 레시피니까요. 정말요? 네. 가족 관계였다는 게 복잡하긴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며칠 뒤 작은 오빠한테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오빠들이 함께 소수면옥으로 왔어요. 소영아,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싫어요. 제발. 우리 진짜 힘들어. 가게 망하기 직전이야. 그건 오빠들 자업자득이에요. 큰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영아,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일어나세요. 이제 늦었어요. 소영아, 가주세요. 영업시간이에요. 오빠들은 결국 나갔습니다. 기태 씨가 말했어요. 소영 씨, 진짜 강해졌어요. 아니에요. 기태 씨. 원래 이랬어야 했어요. 13년 전에요. 그날 저녁 소수면옥은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냉면을 먹었고 저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였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광희옥 딸이 아닌 소수면옥 사장 최소영의 인생이었죠. 소수면옥이 문을 연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저는 2호점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어요. 기태 씨가 2호점 주방을 맡기로 했고 윤재숙 어르신이 투자까지 제안하셨습니다. 반면 광희옥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0% 감소했고 거래처는 거의 다 떠났으며 직원들도 하나씩 그만뒀어요. 본점과 2호점 모두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광희옥 거래처 모임이 열렸습니다. 연례 행사였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대요. 거래처 사장들이 하나둘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최 사장, 요즘 광희옥 맛이 왜 이래요? 손님들 컴플레인이 엄청나요. 재료 품질도 떨어졌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소영 씨 없으니까 가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큰오빠가 변명했답니다. 그게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회복이요? 벌써 6개월째인데요? 소영이를 다시 데려올 계획입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고개를 저었대요. 소영 씨가 돌아올까요? 성북동에서 대박 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윤재숙 어르신이 말씀하셨답니다. 최 사장님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광희옥 맛을 만든 건 소영 씨였어요. 아버님 레시피를 발전시키고 13년 동안 개량한 게 전부 소영 씨 손이었죠. 그건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큰오빠가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어르신, 그래도 가업을 지킨 건 소영 씨예요. 당신들은 가업을 갉아먹었고요.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소영아. 석 달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여전히 어눌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니? 성북동에 제 가게 차렸어요. 그래. 잘 되니? 네. 잘 돼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좀 보러 와라. 왜요? 할 말이 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아이셨더군요. 왔니? 네. 앉아라.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창밖을 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네. 네가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오빠들 보니까 알겠더라. 네가 없으니까 광희옥도 이 집안도 다 무너지는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 딸이라고 무시하고 아들들한테만 물려주고 네가 얼마나 서러웠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영아, 돌아와라. 광희옥으로. 싫어요. 소영아. 아버지, 늦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광희옥 딸이 아니에요. 소수면옥 사장이에요. 소영아, 그래도 아버지도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상속 명단에 제 이름 없었고 제가 쓰어줘도 가게 걱정만 하셨고 심지어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정신이. 변명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딸은 남이라고. 소영아, 이제 정말 남이 됐어요. 편하시죠?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둘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소영아, 우리 진짜 잘못했어. 돌아와줘. 가게 망해가. 제발.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오빠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광희옥 지분 30% 주세요. 서류로요. 그럼 주방 고문으로 일주일에 이틀만 나갈게요. 큰오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분을 30%? 네. 13년 무급 노동의 대가예요. 적은 거죠. 그건 좀 싫으면 됐어요. 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제 레시피 노트 돌려주세요. 통장에서 가져간 돈도요. 작은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지금 오빠들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협상이죠. 싫으면 법정에서 봐요. 저는 그대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기태 씨였습니다. 소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광희옥 세무조사 나왔대요. 그리고 대출 문제도 터졌대요. 뭐라고요? 큰오빠가 본점 담보로 대출 과다하게 끌었었고 작은오빠는 2호점 자금을 주식으로 날렸대요. 둘 다 세금 문제까지 겹쳐서 광희옥이 무너지는군요. 소영 씨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 일이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광희옥은 저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40년 전통도, 아버지 간판도, 오빠들의 경영도 결국 저 하나 못 지킨 겁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2호점을 임의로 팔았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투자자들한테 거짓 계약서를 돌려서 성금을 받고 그 돈으로 도박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투자자들한테 들통나면서 작은 오빠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큰 오빠는 본점 대출 때문에 가게를 은행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또다시 쓰러지셨답니다. 윤재숙 어르신이 전화하셨어요. 소영 씨, 들었어요? 광희옥 완전히 무너졌대요. 네,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르신, 가족은 이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가족으로 안대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남이에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소수면옥은 여전히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냉면을 먹었고 저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였어요. 광희옥은 무너졌지만 소수면옥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광희옥 폐업 소식이 신문에 났습니다. 40년 전통 광장시장 냉면 맛집 광희옥 결국 문 닫아. 기사에는 경영 악화와 세무 문제, 가족 간 갈등이 원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사람 하나를 공짜 인력으로 부려먹으면서 가족이라고 착각한 데가였습니다. 그날 아침 소수면옥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 기태 씨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소영 씨, 이거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슬프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점심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는데 윤재숙 어르신이었어요. 소영 씨, 광희옥 소식 들었죠? 네, 어르신.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이상하게도요. 윤재숙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소영 씨를 힘들게 한 곳이 사라진 거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몫을 못 하셨어요. 이제 그분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셔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였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어요. 큰오빠는 수염도 안 깎았고 작은오빠는 눈밑이 시커맸습니다. 소영아, 저는 계속 물을 썰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영아, 우리 진짜 잘못했어. 큰오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오빠도요. 소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일어나세요. 손님들 불편해요. 소영아, 오빠들, 저 이제 바빠요. 2호점 오픈 준비해야 해서요. 큰오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망하는데 너는 2호점을 차린다고? 네, 다음 달에 열어요. 야, 이년아 양심도 없어? 저는 칼을 내려놓고 큰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양심이요? 오빠가 양심 얘기를 해요? 13년 무급 노동시킨 게 양심이에요? 상속에서 배제한 게요? 레시피 훔쳐간 게요? 통장 도용한 게요? 큰오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신 오지 마시고요. 소영아, 우리 진짜. 기태씨, 손님들 나가시라고 해주세요. 기태씨가 두 사람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오빠가 나가면서 소리쳤어요.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저는 주방 문턱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좋았을 텐데요. 오빠들이 저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태 씨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소영 씨,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며칠 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없으면 광희옥도 이 집도 이미 끝난 거였다. 아버지가 늦게 깨달았어. 아버지, 이제 사과는 됐어요. 소영아, 제발 한 번만 더. 아버지, 저 이제 바빠요. 제 가게 돌봐야 해서요. 소영아, 아버지도 이제 편하시잖아요. 딸 신경 안 써도 되시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소수면옥 주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충분히 따뜻했어요. 가족을 위해, 가게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죠. 그 결과가 뭐였나요? 공짜 인력, 상속 배제, 레시피 도난, 통장 도용, 집안 망신. 이제는 제가 따뜻함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한 달 뒤 소수면옥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기태 씨가 주방을 맡았고 윤재숙 어르신이 투자하셨어요.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소수면옥 2호점도 맛있네요. 역시 소영 씨 손맛이에요. 저는 본점과 2호점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건 제 노동이었고, 제 선택이었고,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소영 씨 보호자시죠? 최봉철 씨가 유독하십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소영 씨, 병원 가실 거예요? 기태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족이시잖아요. 가족이.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앉아 있었어요. 소영아, 아버지 상태는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래.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마지막 인사하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손을 뻗으셨습니다. 소영아.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늘었어요. 왔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됐어요. 소영아. 네가 없으면 광희옥도 끝이었다. 알아요, 아버지. 용서해다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용서는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는 했습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단골 손님 몇 분과 친척들만 왔습니다.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나서 오빠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 유산이 빚밖에 없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어요. 그리고 소영아, 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각자 인생 사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소수면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네,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수솥에 불을 지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광희옥 딸 최소영은 죽었지만 소수면옥 사장 최소영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성북동 골목 끝 작은 가게 앞에 손님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소수면옥